우유 지어 짜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은 아버지가 우리 집 저지정 젖소에서 짠 우유를 담은 양동이를 들고 부엌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다. 양동이에 담긴 우유에서 벌써 크림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저지정 젖소는 원래 잉글랜드 해안 밖에서 채널 제도에서 일정된 품종으로 성품이 좋고 젖소로는 크기가 작아서 사료비도 적게 들었다. 20대부터 젖소를 길러온 아버지는 저지종이 우유 생산량은 약간 적지만 유병 함량이 높아서 최고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나는 정력이 맞법을 부려서 진한 크림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곤 했다. 당연히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손가락을 넣어서 맛을 보곤 했다. 우리는 크림을 큰 유리병에 넣은 뒤에 세게 흔들어서 버터를 만들곤 했다. 로테크 버터 교반기였던 셈이다. 아버지는 젖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에 2번씩 젖을 짰고 버시라는 이름 붙인 이 젖소 가족을 생각했다. 86세의 존 킨즈먼 역시 직접 젖을 짜는 36마리의 젖소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킨즈먼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끝나 존이 감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을 샀다. 가정은 존이 신경정리를 심하게 하는 1960년대 초까지 몬산토가 생산한 농약을 사용했다. 의사는 병의 원인을 농약이 일으킨 신경손상으로 진단했다. 그는 농장에서 다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날 그의 유기농 젖소들은 장소를 바꿔가면서 불을 떠난다. 이런 시스템은 반려동물의 소화계통에 가장 적합한 영양을 제공한다. 킨즈먼 농장에서 농물을 먹이지 않는다. 킨즈먼은 활동가로서 열성적이다. 1970년대에 그는 미시시피 주의 흑인 어린이들이 미스콘신 주의 가정에 며칠간 머물 수 있도록 초대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왔다. 그러면서 민간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는 1980년대 농정위기 때 지도자의 한 명이었으며 우유의 인공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에 맞서 싸웠다. 20년 전에는 위스콘신 주의 공정식 농장이 2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50개 이상이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정식 농장이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이곳에서는 이 단체는 위스콘신 축산 폐수 처리 연못 1만 개의 땅 소상자들도 처음으로 발표했다. 낙농장의 변신. 지난 20년 동안에 낙농장은 우유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낙농장은 생산한 우유를 한 회사에 판매하는데 거대 협동조합인 경우가 보통이다. 대기업들은 거대한 조합이 농장에서 우유를 수집해서 가공업체에 판매하면 가공업체는 우유를 저온유솔한 뒤에 용기에 담아서 유통한다. 제품식에는 우유를 치즈와 아이스크림, 다른 가공식품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산업 성분으로 바꾼다. 완제품을 대형 소매점이 판매하는데 대형 소매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에서 무척 적은 비율만이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과 농민이 받는 돈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업계를 지배하는 가공업체와 소매업체가 그 차익을 차지한다. 2009년 6월 유타주 농식품국장은 농민이 받는 우유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도매동기에서의 엄청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가 우유의 소매가를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낙농산업의 엄청난 변화는 많은 부분 소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광역 및 지역 차원의 슈퍼마켓 체인들이 사라지고 전국 차원의 대형마트들과 할인점들이 식료품 도매의 강제로스럽게 등장했다. 이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식품 공급업체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농업에서의 시장 집중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한 농촌사회학자 메리 핸드릭슨과 윌리엄 헤퍼너는 대형 소매 식료품종에 봉사하기 위해 유제품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 농민이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지역 및 광역 협동조합을 통해서 농민 자신이 지역 및 광역 시장의 지배적인 우유 가공업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들조차
대부분 지역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다. 계속해서 그들은 시장에서 대형 소매업체가 가진 힘과 영향력 때문에 넉넉산업이 변환했다고 이야기한다. 누구도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규모가 큰 유제품 가공업체인 딘푸드가 월마트, 크로커, 슈퍼밸류, 커스토 등의 거대한 소매업체를 고객으로 갖고 있다. 농장 가공업체 제조업체의 규모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미국에서 낙농장과 낙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6만 5천 개 낙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는 강력한 힘을 가진 소수의 구매업체와 소매업체가 유통한다. 오늘날 조선은 송아지를 처산한 뒤에 10개월 동안의 우유를 생산한다. 태어난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조선은 고밀도로 강건된 채 짧은 생애를 보내며 우리 속에서 곡물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신다. 공장식 낙농장은 수천 마리의 젖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지하수로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늘리며 하천의 부영양화도 유발한다. 이런 종류의 오염과 관련한 사례는 미국 전역에 많다. 2008년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에 있는 사육도수 1000마리의 낙농장에서 218만 리터의 분뇨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역 상수원이 오염되어 2달 동안에 상수도 운영이 중단되었다. 2009년에는 미네소타주의 파이버스톤 카운티에 있는 사육도수 660마리의 낙농장에서 94만에서 113만 리터의 분뇨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공장식 낙농장의 부상은 서부 지역자들에서 더욱 두드러져서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낙농업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초대형 공장식 낙농장에 들어선 카운티들은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하수만큼이나 많은 양의 축산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의 공장식 낙농장이 떠오르면서 미국 중서부 지역의 낙농장이 몰락했으며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기업형 협동조합의 탄생이라. 협동조합 1800년부터 20세기 1까지 우유는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뒤 지역 수준으로 판매되었다. 미국에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민들이 도시 내 유통을 위해서 우유를 가공업체에 팔기 시작했다. 냉장 설비를 갖춘 기차와 트럭이 출현한 뒤에는 우유 마케팅과 유통이 더 강력화되었다. 결국 많은 농민이 한데 모여 조합을 결성했다. 구매자와 거래에서 집단적인 협상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우유 소비량에서 우유 배달부가 가정으로 배달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식료품 소매체인이 등장하면서 소매체인 및 그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1920년에서 70년대에는 극소수의 낙농장이 가공과 유통을 지배했다. 보던 낙농회사 등등 이렇게 했었는데 1960년대가 되자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각화된 대형 회사들이 이 회사들을 흡수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는 중간 크기 우유 가공업체 다수가 여전히 지역 수준의 가족기업이었다. 1993년에 농장에서 가정농장 지킴이 설립을 도와 낙농농민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 먼저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그리너 가족은 위스콘신주 몰로 카운티에서 150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29주년 선물은 농장의 압류였고 30주년 선물은 법원 계단에서 경비를 붙인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농장 밖으로 제 젖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소아마비 심각한 척추부상 암을 이겨냈지만 낮은 우유값에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1월 중순에 뉴욕주의 한 농민이 키우던 젖소 51만을 총으로 쏜 다음 자살했습니다. 2008년 가격 붕괴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100명에 달하는 낙농농민이 자살했죠. 그걸 멈춰야 합니다. 낙농농민은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정의를 누릴 자격도 있고 생산비를 청등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낙농농민 특히 사육도수가 적은 낙농농민이 퇴출하고 있다. 극소수의 회사가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른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낙농업계에서도 커지든지 아니면 꺼지든지가 하나의 주문이 되었다.
소수의 회사가 농장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우유를 구매한 뒤에 가공해서 그 제품과 산업식료 원료를 만든다. 대부분 농민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유를 판매한다. 이 협동조합들 덕분에 생산자들은 제품을 공동 조율할 수 있으며 연방 우유 유통 명령에 규정된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 현재는 대기업과 비슷한 협동조합이 우유 판매 대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협동조합은 고가치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그 차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없다. 많은 지역에서는 특정 협동조합이 유일한 구매자다. 따라서 농민은 협동조합의 이 같은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다른 판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유제품 협동조합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소수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는 우유의 비율은 커졌다. 1980년에는 435개 유제품 협동조합이 전체 우유의 77%를 판매했다. 하지만 2002년에는 불과 169개 협동조합이 86%를 판매했다. 대기업 형식의 협동조합과 우유 취급, 가공, 제조 산업이 연합함에 따라 농민은 극도로 취약해졌다. 썼네. 자, 테일러는 자기 아버지가 이 업계에서 일하는 1950년대에는 우유가 신선하고 살아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박물관은 젖소에서 생산한 우유를 지역 안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젖소 130마리는 곡물은 아주 적게 먹고 정식은 방목이 되는데 젖소들은 목초지를 바꿔가면서 풀을 뜯는다. 이렇게 30년간 해왔다는 건데요. 그는 유기농 우유조차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며 애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기농 우유도 대부분 공정식 농장에서 생산되며 현재 딘푸드가 가장 큰 유기농 브랜드 중에 하나인 호라이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께끼 하는 우유값 결정은 테일러의 농업계 평가는 정확하다. 딘푸드는 미국 최대의 농농회사로 태거리 100 리스트 1위 업체이다. 이 리스트는 유제품 판매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회사들이 유제품 산업의 어떤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매출액 기준으로 10위에 오른 DFA는 딘푸드의 주요 우유 공급 업체이며 몇몇 지역에서는 독점 공급 업체이다. 딘푸드는 1980년대에 괜찮은 광역 우유 브랜드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브랜드 소유권의 투명성 부족과 마찬가지로 우유 가격 결정 역시 이 업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일 수가 있다. 농민이 받는 우유 가격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다. 2007년의 여름에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떨어진 농농장들은 사육 도수를 늘렸다. 이후에 2년 동안은 초과 생산으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우유값이 떨어지는데도 생산비는 하락하지 않았다. 2008년 사료비는 35% 상승했고 에너지 비용은 30% 증가했다. 2009년에는 많은 농민이 매달 젖소 한 마리당 100에서 2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4대 유제업 협동조합이 우유 총 판매량의 40%를 DFA 캘리포니아 4대 협동조합이 딘푸드 협동조합이 40%, 60%, 90% 소위 이렇게 한다. 우유 가격 결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자신이 받는 가격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는 농업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계감사원은 시카고 상업거래의 치즈 가격이 조작에 취약하다고 판정했다. 치즈 현물 시장은 얇은 시장이며 거래 대부분은 소수의 트레이더가 취급한다. 이런 치즈 현물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가격 조작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조엘 그린은 이렇게 설명한다. 농농업의 위기는 현실입니다. 농농업의 문제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시카고가 이렇게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치즈 거래는 투기가 횡행하는 얇은 시장으로 거래자의 수도 무척 적습니다. 현재 2명의 거래자가 시카고 상업거래소 체다 치즈 블록 거래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자가 2명밖에 없어서는 시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지요. 업계 전체가 시카고 상업거래소 가격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이미 가격 담합의 선례가 있는 만큼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치즈 블록 가격이 우유 가격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뉴욕주 델리의 낙농업자이자 활동가인 존 번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농민이 농자재 비용에 이윤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우유 가격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서명 한 번으로 공정한 가격 결정 방식과 반독점법 집행이 필요한 자원을 없애버렸다. 번팅은 낙농업계 대형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직접 경험했다. 그가 사는 지역의 유일한 우유 구매업체인 DFA는 그가 생산한 우유를 전혀 사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는 레이건 정부 이래 농민이 받는 우유 가격이 거의 매년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우유 가격은 계속 올랐다고 이야기한다. 우유 단백질 농축물은 우유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덤핑 판매되며 그래프터의 싱글스 같은 식품들이 사용이 된다. 우유 단백질 농산물은 젖소의 우유로 생산할 수 있고 야크, 물소 등의 우유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격분하는 농업자는 번팅 외에도 많다. 미국 전역의 많은 농민이 우유 단백질 농축물을 농민이 받는 우유 가격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한다. 이 제품 수입은 가정 낙농장의 간뚜껑에 못질을 한 또 다른 요인이다. 낙농업자의 가슴 아픈 빈곤화와 가정 낙농장의 감소를 막는 일은 또한 낙농업자가 대금을 지불받는 비밀스럽고 복잡한 방식을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낙농업자가 받는 금액과 관련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열쇠나 낙농업계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통제불능의 시장 집중을 회귀를 하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지속 가능성과 가정 농민에 약속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쏟아지는 비판을 피한. 그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와 특권을 낙농업자들 볼모로 잡는 데 이용하고 있다. 우유 대금을 해온 생산자에게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DFA가 내리는 결정은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고부가가치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으로 얻는 이득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DFA는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는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회원 착취 관행에 관련해서는 반독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